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들. 자, 계속 중요하죠? 자, 질적 특성이란, 예, 거기 이제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속성을 말한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 제약 요인으로 원가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거기 표를, 별표를 치셔가지고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거기 이제 보시면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주주와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줘야 돼요. 이 회사의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질 좋은 정보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 담겨져 있으면 채권자 주주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가 되겠냐. 그러면 이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 이 특성은 크게 이제 어떻습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과 메인이겠죠?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서브죠? 이러한 특성이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메인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서브가 더 중요해요? 메인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중에서 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메인에 해당되는 특성을 반드시 담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하면 이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특성을 담겨져 있는 정보라면. 근데 이제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원가가 있다. 이거는 비용 대비 효율 관점인데, 그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있는 표에 별표를 치셔가지고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 크게 뭐로 나뉜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네, 책에 따라서는 이제 표현의 충실성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 다 왜 그러냐면 영어를 어떻습니까? 번역을 하는데 구글 번역기로 돌리느냐 네이버 번역기로 돌리느냐 그 차이뿐이야. 그래서 그거 뭐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메인 특성에 해당되는 거 근본적 질적 특성. 네, 구분이 되죠? 그럼 이제 목적 적합성이 있고 충실한 표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세부적인 특성이 있어요. 요거 두 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섞어가지고 충실한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 목적 적합성에 어긋나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부분들부터 보시면 뭐가 있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있죠? 그 다음에 중요성 있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근데 이건 다른 말로 이제 피드백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충실한 표현에 해당되는 것은 완전성, 그 다음에 이제 중립성, 정확성. 요거는 이제 오류가 없는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서로 섞어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뭐, 이거 필기하셔도 되고, 책에서 바로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각각 이제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밑에 이제 까는 게 이제 뭐다? 서브. 보강이죠.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가지. 뭐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제 앞글자 한 두 자만 따가지고 기억을 하셔도 되고, 다 기억이 안 나면 비교, 검증, 적시, 이해 가능성.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을 좀 해주면.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제목 정도만 물어봐가지고 서로 구분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의 내용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들. 가로 1번에 보시면 목적 적합성,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목적 적합하다는 게 뭐지? 주주가 원래 이 정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주식을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정보 때문에 어떠세요? 이 정보에 뭐가 담겨져 있어? 목적 적합성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목적성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방가로 1번에 이제 예측가치 확인가치도 밑줄 쫙 긋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재무정보에는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면 그 재무적 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예측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이 네, 예를 들면 100, 200, 300 이렇게 실제 이제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3년 말이라고 할게요. 그럼 2014년도에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죠. 왜 예측을 하느냐? 이 회사가 예측을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안 될 것 같으면 주식 안 사는 거지. 잘 나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적자 날 것 같으면 돈 안 빌려줘야죠. 예측을 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한 될 것 같네. 400에 해당되는 포인트. 근데 우리가 이제 400으로 왜 예측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100에서 300까지 과거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경험적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여기는 100, 200, 300에 해당되는 이 당기순이익 자료는 뭐가 있다? 예측 가능성이 있는 예측 가능성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 가치를 가지는 예측 가치라고 해야 되네. 예측 가치.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구나. 자, 그래서 이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예측을 400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실제는 600이 돼버렸네. 실체가. 그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기 성과가 더 좋잖아. 원래는 2015년도에 어느 정도? 500 정도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더 커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래 500이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큰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나? 이게 이제 바뀐다고. 뭐 때문에? 이러한 사실 때문에 피드백이 된다고. 확인가치. 800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예측치를 피드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러한 600이라고 하는 실제적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미래의 예측치를 다시 바꾸는 이런 것들이 확인가치. 그럼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것이다. 네. 이런 정보가 있음으로써 원래는 내가 내년도에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한 400 정도 예측이 되면 투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800으로 예측되네? 더 좋아지겠네. 내가 돈을 더 빌려줄게. 더 투자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예측가치와 확인가치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이런 정도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37페이지 제일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지금 얘들이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예요. 근데 얘들이 예측 자료예요? 아니죠. 실제 단기 순이익을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측가치를 정보들은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예측치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가치는 다른 말로 뭐다? 피드백 가치라고도 하고, 피드백 가치는 다른 말로 확인 가치라고도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네, 예를 든 부분들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이번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고 여기 이제 오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업. 1년에 이제 매출이 뭐 300조.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70조 이렇게 나는 회사. 근데 오성전자는 1년에 매출이 얼마다? 1억. 당기순이익 1년에 300만 원. 네. 제가 기장하는 법인들 다 이런 거잖아요. 네. 1억이 되고 300만 원. 저는 이런 데만 이런 거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네. 줘야지 하지. 누가 물어보더라고. 삼성전자 하고 싶지 않냐고. 하고 싶지. 줘야지 하지. 안 주는데 누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혹시나 우리 이모가 순실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것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오성전자 서로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CEO가 어떻습니까? CEO들이 치질이 있다는 거예요. 치질이. 삼성전자 CEO 치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추운 독방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막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있다 나오셨잖아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치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치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뭐다? 황금 비데를 갖다 놔야 된다고. 황금 비데. 근데 황금 비데가 이게 1000만 원짜리야. 이제 황금 비데는 이제 계속 오래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얘를 이제 어떻습니까? 소모품 비로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얘를 이제 비품처럼 일반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할 때, 하나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하나는 이제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할게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황금비대에 여기 비용인지 자산인지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무슨 영향이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만일에 얘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할게요. 그럼 당기순이익 70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69조 9,999억 9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지. 당기순이익 70조일 때는 진짜 좋은 회사나 저기에다 돈 빌려주고 빨리 투자할 거야. 당기순이익 69조 9,999억 9천만 원이 딱 되는 순간 거기 쓰레기 회사야.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되겠어. 돈 못 빌려주겠어. 망해가네? 이렇게 하는 변태가 있어요? 이 또라이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처리하든 이렇게 처리하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성전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데 얘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0만 원이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적자 기업이 된다고. 원래 은행에서 돈 빌려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단기순이 적자네?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있다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황금비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중요한 금액이 되는 거지. 그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중요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의 상황, 매출 규모, 당기순이익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방가로 이번에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자,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 관점에 해당 정보의 관련성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을 모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밑줄 끄세요.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인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사항에 무엇이 중요한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 네, 그 조건을 그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의 충실한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세 가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내용 이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도 별표를 치셔가지고 거기 내용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의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다 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중립적 서술은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다.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자한테만 도움이 되는 정보라든지 주주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정보다. 도움이 안 되는 정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이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절차와 선택에 적용 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또 의미가 있죠. 정확해야 되는데 100% 퍼펙트하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계 원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잖아요. 대손 충당금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내가 당초에 매출 채권 예를 들면 1억 정도 있다. 그럼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10%가 대손이 될 것 같아. 추정을 했어. 근데 실제는 대손이 3%도 안 되네. 그러면 당초에 10% 추정한 거 어떻습니까? 뜯어 고쳐야 되나요? 그거 잘못된 정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질적 특성이 잘못 어긋났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100%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10%라고 하는 대손 충당금을 추정하는데 그 절차적으로 잘못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 된 거야. 절차적인 오류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10% 안 맞더라도 그거는 뭐다? 정확한 정보라고 봐줄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반드시 유효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보고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추정치를 올바르게 기술하였으며 추정치에 유의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설명하였다면 그 추정치는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나중에 3% 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잘못된 것 큰 문제는 없죠. 네, 자 그러나 그러한 추정치의 불확실성 수준이 충분히 크다면 이게 너무 크다면 그 추정치가 꼭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목적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러나 좀 더 충실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그 추정치는 최선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뭐 말이 이래? 그러니까 네가 추정을 하는데 그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봐줄게.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게 추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그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무슨 문제? 여기는 충실한 표현에서는 조금 어긋난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 정도의 뉘앙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거기 다 좀 중요하다고 별표 치셔가지고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이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강적 질적 특성. 자,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여기 이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좋은 재무 정보가 되려면 어때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표시를 할 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표시를 할 때 올해 단기의 기록들만 남기지 않아요. 뭐도 같이 있어야 된다? 정기의 기록도 같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경영성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단기순이익이 예를 들면 30조가 됐다고 할게요. 네. 근데 이제 LG전자는 비교를 하면 30조, 이게 단기입니다. 네. 그럼 30조 딱 단기순이익이 공시되는 순간, 진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전기는 70조였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잖아. 큰일 났다. 이렇게. LG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비교해서 여기는 단기순이익 예를 들면 1000억이다. 뭐야, 이거. 네. 근데 전기에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10억이었거든요.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G전자 장족의 발전했습니다. 네, 이제 믿고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전기와 단기를 비교를 해야지 바람직한 정보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두 기업 간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커져야 됩니다. 근데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크게 하려면 두 기업이 어떻습니까? 재무정보의 틀을 동일하게 만들면 되죠. 근데 그 틀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결국 뭐야?
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양기업이 작성이 되도록 하고 양식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교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비교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일관성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의 기업 간 동일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이거는 비교 가능성은 목표, 또 상위 개념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일관성은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정보 이용자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들. 합리적인 판단력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의사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적시성은 적시성에 해당되는 것은 오래될수록 좋은 정보가 아니라 점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시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2018년 10월 초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지 안 살지 고민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연 단위로 재무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 정보입니까? 2017년 12월 30일 요 날짜로 공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요 사이에 몇 개월이 지났어요? 9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9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이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터져가지고 건물이 반파가 됐다든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불신이 커지니까 매출이 확 급락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보가 여기는 안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적시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요 10월 초 입장에서는 언제? 2018년 9월에 3분기에 해당되는 분기 재무제표 있죠? 요걸 참고하면 적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 대표적인 게 반기와 분기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적시성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로 4번의 이해 가능성. 합리적 지식이 있는 이용자가 기업이 제공한 재무보고서를 보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회계 원리 정도 들으신 분들이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을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5번에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 가능한 극대화돼야 된다. 자, 그러나 밀준할 것이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든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 적합하지 않고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자, 요게 이제 아무리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게, 에? 뭐가 되는 게? 메인이 되는 게 잘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얘는 더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밑에 3번의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 제약에 해당되는 원가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용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의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모든 질적 특성이 다 담겨져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질적 특성을 다 담기는데 정보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비용이 30억 원이 든다고 가정할게요. 비용이 30억 원이 들어요. 30억 원 들여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담는 회계 정보를 담았다. 근데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성전자야. 매출액 1억인 회사라고. 그럼 30억 들여가지고 이런 모든 정보를 이런 질적 특성을 다 담긴 정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재무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저 같은 세무사한테 맡기잖아요. 재무제표 작성해달라고 하면. 그럼 돈 얼마 주는 거야? 막 20만 원, 30만 원 주고 만드는 거잖아, 저한테. 그럼 20만 원, 30만 원 주고 만들면 이런 게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심지어 어떻습니까? 발생주의 회계도 없어요. 현금주의 회계야. 현금 들어오면 수익, 현금 나가면 비용 이렇게 만든다고 해. 20만 원밖에 안 주니까 20만 원밖에. 예. 돈을 많이 줘야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갖추게 해주지. 그게 현실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네, 손익계산을 만드는데 내가 봐도 이거 뭐지? 네, 현금주의, 발생주의, 뭐 온갖 계속 기업에 가져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없어. 목적처럼 충실한 표현 이런 거 다 없다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거 자산이니까 비용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니까 좀 크네? 그럼 자산으로 쓰자. 금액이 좀 작네? 그냥 비용이야. 이렇게 하는. 예. 그리고 되는 이유가 비용 대비 효약이 여기 나와 있는 원가 제약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질적 특성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원가 대비 효익을 감안을 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효익이 원가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저한테 이제 30억을 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갖춰가지고 어떻습니까? 만들어 드리지. 근데 이제 20만 원도 비싸다고 어떻습니까? 5만 원 깎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현금주의도 어떻습니까? 싫어진단 말이에요. 현금주의도 싫고 그냥 어떻습니까? 다 누락이야 그냥. 예. 귀찮아. 예. 입력하다가 피곤하네. 여기까지만 입력하자. 실제 어떻습니까? 매출이 100만 원인데 몰라. 70만 원만 했다고 칠까? 예. 그럼 넘어간다고. 예. 왜? 왜 이럴 때 넘어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질적 특성을 담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성전자의 주주는 누구라고요? 주주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요. 나한테 20만 원 주면서 만들어라는 그 인간밖에 없다고. 그 인간이 뭐 의미가 있겠어? 그냥 누가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이런 회사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없어. 개인 대출이지 뭐 하겠어요. 은행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판을 만드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 왜? 원가 제약 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 때문에 20만 원 받고 어떻습니까? 거지처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인데 이 부분은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